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제 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우는 0.4% 올라 1680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엇갈린 영향으로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만 소폭 밀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0.1% 소폭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82.47달러로 끝나 배럴당 82달러 선은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지난달 전월 대비 4만 2천 건 증가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4만 건 증가를 점쳤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지난달 7개월째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7월 비제조업 지수는 54.3을 기록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겼습니다. 중국의 은행 감독당국이 주택가격이 최대 60%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 전일의 낙폭을 고스란히 만회했습니다. 그 전일의 다우가 4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끝이 났었는데요. 물론 그 전일에 대한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만 간밤에 다우는 오히려 4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낙폭을 그대로 다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일엔 지표가 안 좋아서 빠졌지만 간밤에는 지표가 좋으면서 일제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앞둔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ADP 민간부문 고용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호재였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요즘은 지표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크게 두 가지 나왔는데 일제히 모두 다 눈높이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지표에 대한 그 개선세가 좀 많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네. 이게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표 개선이 좀 많이 두드러졌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하나가 발표됐고요.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크게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지표도 일단 하나 발표됐던데 이런 부분이 둘 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그 지표 개선에 대한 그런 이익을 그대로 좀 이렇게 고스란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일단은 다우주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전일장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예.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의 그 지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증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악재보다는 호재가 다우지수에 좀 많이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이 좀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이동, 200일선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동 평균을 굳건하게 좀 다 넘어섰던 게 시장이 좀 많이 긍정적인 특징이었는데 네. 일단 이게 쉬어가는 타임보다는 몇 번에 대해서 몇 치에 걸쳐가지고 간단하게 모든 이동평균선을 정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좀 많이 이끌어갔던 게 시장이 좀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밀려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다우지수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좀 많이 지켜지는 게 아직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 지표 개선이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약간 둔화가 좀 예상되는 게 시장에 좀 이렇게 알려지고 향후에 다른 쪽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조업 지표는 워낙 또 좀 처음에는 약간 놀라는 분위기 속에 이제는 어느 정도 둔화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조금 둔감한 모습 그리고 나머지 제조업 관련되지 않은 지표들이 이제 다시금 좀 개선세를 보여준 것이 어닝이 끝날 즈음에 뉴욕 증시 그나마 좀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업종별로나 종목별로 조금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지표 결과를 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표가 다 경기 회복세를 다시금 반영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비 관련주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이렇게 인정을 좀 많이 못 받았던 게 좀 사실인데요. 대부분 네. 은행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IT주라든지 실적 개선주들이 좀 많이 나타내는 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주와 기금속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최근 들어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또 홈디포라든지 그냥
크래프트 같은 주택 관련 지표도, 주택 관련 주가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네. 또 소비 관련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상승하면서 나타났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게, 좋게 나왔던 건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특징적으로 자기 거래 부문 자체가 일단 분사한다는 그런 소식에 한 2% 이상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구글하고 뭐 애플,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드로이드 폰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판매가 좀 많이 급증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3.4% 이상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패턴 보였고요. 애플과 인텔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일단 IT 그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또 꾸준하게 상승을 나타냈던 게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렇게 봤을 때도 대표적인 이제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IT 종목에 대한 소비 관련주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익들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그런 개선폭도 크게 나타냈던 게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고 나서 매수세가 이래저래 많이 좀 유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나름대로 재료를 갖고 또 오른 그런 종목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는 지표 정리를 좀 더 해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노동부가 내놓는 진짜 고용보고서랄까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ADP 민간 부문 고용에 대한 집계가 나왔습니다. 좀 더 밝아진 고용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고용보고서에 일단 이번 달 7월달 고용보고서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보고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고용보고서만 좀 좋아지면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데, 다른 경기는 회복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고용보고서 자체가 여전하게 어떻게 보면 고용보고서 자체가 경기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저 세력을 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경기는 좋아지는 반면에 고용보고서는 전혀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실망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7월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4만 2천 명 정도가 고용이 좀 민간 고용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시장에 좀 나왔던 게 좀 특징이었는데요. 일단은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했던 게 시장에서 크게 좀 많이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는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고용 증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진 게 시장에서는 고용 보고서 좀 많이 나타낸 게 특징인데요. 일단 그 반면으로 따져버리면 서비스업 업체들에 대한 고용 증가가 좀 많이 나타나지만, 또 서비스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고용에 대한 해고율도 굉장히 좀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이렇게 동전이 좀 안팎이긴 한데, 금방 늘었다가 또 줄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슈를 좀 제기해 볼게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7월달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도 좀 좋은 연망을, 선행지표 역할을 많이 한다는 좋은 전망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제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일단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경우는 6만 3천 명 정도 어제는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데, 건설업에 대한 고용이 한 2만 1천 명 정도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 좀 많이 상승가 나타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골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좀 좋은 모멘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회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이라도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시장이 좀 특징인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민간 고용 자체가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보시면 BLS 토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선으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청의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통계 지표인데요. 이게 보면 제조업에 대한 고용과 그다음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에 대한 비율 차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서비스업 고용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제조업 고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프가 좀 안 좋게 좀 나타나는데, 저런 거 보면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고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좀 많이 이슈화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위쪽으로 작지만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쏙 올라온 것, 저것을 조금 의미 있게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표도 개선이 됐는데, ISM 쪽에서 내놓는 지표에 대해서 이번 주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올 들어 최악을 나타냈음에도 확장세가 그래도 12개월째 유지됐다라는 것에 근근히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서비스업 지표는 역시도 7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예상을 또 뛰어넘어서 제조업 쪽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다는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도 발표했던 게 ISM은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도 좀 약간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경기가 좀 많이 좌우하고 있는, 또 서비스업 쪽 자체가 워낙
워낙 이렇게 비중이 크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일단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는 7개월째 계속 이제 확장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게 전월에 비해서도 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서 54.3 정도로 이제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는 큰 폭의 확장세. 확장은 넘어가도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성장까지 지금 같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네. 시장에 좀 많이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이 호전됐던 게 시장에서 많이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했다시피 고용 시장도 서비스업 고용 시장도 많이 회복됐던 그런 부분이 그 서비스업 그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앞서 저희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둔화가 좀 많이 나타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일단 받아들이기로는 이게 둔화되어 하락하는 패턴보다는 네. 기존의 그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좀 많이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올 만큼 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의 N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도 결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어제 또 미국의 그 NBA 모기지 신청도 발표됐는데요. 한 1.3% 정도 일단 그 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슈는 좀 많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택 그 용자에 대한 그 신청 부분이 좀 많이 신청 부분이 이제 13개월 내 체제로 좀 나타나면서 금리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나타난 게 뭐 세제 혜택 부분이 좀 많이 종료가 됐고 또 실업률이 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상승세로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네. 아무래도 모기지 신청 자체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지난주 NBA 모기지 신청까지 한번 집계를 들어봤습니다. 어제거나 경제 지표는 최근 들어서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졌었던 미국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사인을 오히려 뒤엎으면서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중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중국 그 은행 금융당국이죠. 은행권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기준이 적용될 거라면서 과거대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 1분기에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68% 정도 일단 그 급등하면서 네. 일단 금융당국 자체는 부동산 대출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한번 했었는데요. 예.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뉴욕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발빠르게 선행 대처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의심 가는 여부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도 않으면서 먼저 이렇게 매를 맞겠다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 네. 아무래도 중국 그 정부에 대한 그 의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를 일단은 60% 정도 만약에 집값이 급락할 걸 예상하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네. 그 테스트를 미리 해봐라는 게 좀 시장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실화가 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시하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부실화지면 이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서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오히려 더 우리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더 강력하다는 걸 오히려 좀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 좀 전문가들 좀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지금 염두에 두고 일단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네. 일단 뭐 주요 도시에 대한 그 집값이 한 60% 정도 이제 급락했을 때 네. 그 은행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걸 테스트해 보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그 흐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출을 좀 많이 막으면서 은행에 대한 부실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부실화를 미리 이제 선행해서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네. 컸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경우에 그 영향력을 미리 한번 가늠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뭐 미리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중국의 얘기니까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오늘 중국장에는 호재가 될까요? 일단 이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반등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반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어느 부분 이렇게 호재성으로는 일단 발달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없는 걸 일단 꺼내가지고 일단 굳이 이렇게 매를 맞을 필요가 있냐라는 게 시장에 지금 전문가들의 좀 많이 반응인데 예. 어떻게 보면 그 이변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많이 또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좀 많이 예상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글로벌 이런 경제
경제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권도 좀 많이 약화된 이 틈에 글로벌 경제권 한 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아보겠다는 그 중국의 정부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강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더 많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응할지는 한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은 혼조로 마친 것 같습니다. 유럽도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마감 정도만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혼조로 좀 마감했는데요. 예. 일단 제일 컸던 게 유럽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실적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달랐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미국발 그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상승하고 영국이 한 0.1% 정도 포인트로 좀 하락했던 게 특징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은행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주가에 대한 엇갈린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가 좀 혼조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된 날이었는데요. 유가는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 내에서 휘발유와 원유에 대한 재고가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배럴당 82달러는 유지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표 개선에 대한 그 두드러짐이 그 유가를 좀 이렇게 좀 잡아가는데 좀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게 좀 특징인데요. 예. 이제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280만 배럴 정도 지난주부터도 오히려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반면에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0만 배럴 정도 상승하는 그런 패턴 보이면서 좀 이게 혼조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표 개선에 대한 향후에 좀 이렇게 성장성을 아마 유가도 그대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어제 유가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네. 금값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패턴 보이는데 네. 일단 금값도 한 6일째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온스당 1195.9달러 정도로 마감했던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어제 호조로 보이면서 또 엿새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80.90으로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금값은 뭐 이제 온스당 1,100달러 굉장히 근접했는데 장중에는 1,200달러를 다시 뚫었다라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올 지표도 좀 미리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나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전이 47만 2천 건 정도가 지금 발표됐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 예상은 한 45만 5천 건 정도로 좀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발표치 정도 나오면 아무래도 7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을 많이 또 실어주는 그런 패턴으로 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주 나타날 고용 보고서가 아무래도 그 뉴욕 증시부터 시작 글로벌 증시를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가 좀 많이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네, 일단 뭐 1차적인 선행 지표인 ADP 민간 부문 고용은 괜찮았는데 2차 선행 지표를 할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까지 연속해서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지표가 다시금 개선되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밝게 전망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받아들면서 다우가 다시금 그 전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사흘 만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1,800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런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1770선대까지도 보여졌다가 막판에 그래도 한 1시 반 넘어서부터 힘이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플러스로 잠깐만 전환시키고 결국에 아주 소폭이나마 떨어지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욕장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일단 역시 우리 장 오늘 변수에도 고용지표 기다리는 관망세도 분명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 세계 증시가 이번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역시 이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보면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그 고용지표의 흐름을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말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800선을 뭐 돌파하는 시도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도 역시 외국인들이 10일거래 연속 순매수 해줬습니다만은 장중에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뭐 코스닥에서 이미 기관이 발목 잡은 것은 예전의 일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코스피 쪽에서도 역시 기관, 특별히 그중에서도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 이것 때문에 참 1800이 더 벽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려요. 1800고 중심으로 해서 펀드런이 이른바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걱정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걱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쪽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양쪽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펀드런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지난 그 6월 달에 2조 8천억 원, 3월 달에 3조 5천억 원이 이미 환매가 됐습니다. 뭐 펀드런이라고 해도 뭐 다름이 없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말 이후 계속해서 뭐 지금 펀드가 계속 유출이 됩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1800선 근처까지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흐름을 받쳐주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달부터 8월 4일까지 거의 한 달간 계속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펀드 환매 자금에 대한 물량들을 투자권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잘 받쳐주고 있고 또한 기금 쪽에서도 이런 물량들을 좀 잘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펀드 환매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물량들이 지금 잘 소화되고 있는 국면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네.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잦아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그 2008년도, 2007년도에 이제 그 설정했던 펀드들이 자금들이 네. 지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약 12조 원 정도, 네.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12조 원 정도. 네.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800에서 1900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미리 지금 환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이러한 물량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러한 물량들이 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잘 소화를 해주냐에 따라서 지수 상승의 탄력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지 네.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추이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10일 연속 꾸준하게 사주는 것에는 역시 우리 원화 강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최근 들어서 다시금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째 계속해서 급하게 빠지면서 116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6월, 7월 이렇게 중순에서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굉장한 변동성을 1220원대 중반에서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속도도 조금 우려가 돼요. 예. 최근에 원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7월 달 이후부터 방향성이 그동안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7월 달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지금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68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연속적 흑자고 외환 보유고 확대,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갱신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를 좀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당분간 원화 강세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뭐 달러 약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근 한 달간 이틀 거래, 그러니까 이 거래일에 아주 소폭 매도한 것을 빼고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증시를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주는 참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수출주는 조금 멀리하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수출주를 멀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 뭐 수출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오면서 올라왔던 종목이 IT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향후 주도주가 좀 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도주에서 완전히 탈락하느냐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잠시 쉬어가는 최근에 보면 순환매 흐름이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펀드 환매가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 투신권에서 매도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그 IT라든가 자동차의 흐름들 쪽에서 환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을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 철강들이 좀 이어받아서 빠른 환매가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당분간 특별히 고용 보고서 미국 쪽에 주말에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뭐 오늘 내일까지는 어떤 큰 지수의 흐름은 큰 변화는 아마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수출주가 조금 맥을 못 추면은 뭐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도 일단 지수가 쑥 올라가기에도 조금 버거울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수 1,800부터 1,900 사이에 펀드 환매 그 예상 대기 자금이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 준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서 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네. 물량이 나오는 대로 받아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를 1,800을 갑자기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는 1,800에서 1,850 정도 가면 약간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1,800선을 전후로 해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수적인 측면에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단식 상승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IT 자동차가 그렇게 아주 힘센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겠다. 뭐 탈락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이죠. 증권, 은행, 건설 뭐 이런 어떤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들이 한 번씩 매기가 돌아가는 그야말로 순환매 장세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오늘 뭐 내일 어떤 쪽으로 조금 관심을 집중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런지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것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그 비료 화학 업체들이었었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농사를 다시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료도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남해학이라든가 조비, KG케미칼 이런 것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은 뭐 어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흐름을 보시고 계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뭐 비료 관련해서 뭐 이상기후 관련해서는 남해화학 얘기를 한 2번 이상이나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남해화학인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해화학은 벌써 이미 14,000원대에 추천을 네.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남해학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좀 같은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예상이 되면서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네.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세아 종합기계라는 1945년에 이제 만들어진 54년에 설립된 회사고 네. 올해 1월 26일 날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물론 좀 중소형사기
같기도 하고 좀 네.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저평가 국면이면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모가가 한 4,100원 정도인데요. 현재 아직 3,000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국내 농기계 1위 업체입니다. 지금 밭농사 부분에 있어서 뭐 독보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약 80% 정도 이상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작년도 그 실적이 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뭐 영업이익에 있어서 약 100억 이상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남해학이라는 차트고요. 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예. 지금 7월 달 들어서 14,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회사는 조배입니다. 같이 이제 그 비료 업체로서 같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같은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입니다. 최근 3일 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예.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지금 보고자 하는 아세텍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타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비해서 아시아텍이 좀 많이 못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못 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뭐 그 농기계라는 것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를 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멘텀이 주어진다고 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상장해서 그동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관 물량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튀어올랐지만 그 물량들이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7월 말 부근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네. 다시 2,900원대, 3,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매집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엊그제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약 2,800원대 후반, 2,900원 정도 선에서 30만 주 정도가 시간의 거래에서 되는 흐름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일단 아시아텍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국면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짐 로저스라는 그 상품 투자의 귀재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 3일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곡물 가격이 몇 년간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곡물 가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곡물 가격이 이제 밀 가격인데요. 네. 밀 가격이 지난 그 6월 7일 저점으로 인해서 지난 그 3년간, 4년간의 그런 하락을 마치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밀로 볼 수가 있는데 여타 이제 그 대두라든가 귀리 이런 것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 중서부 지역의 폭염과 네. 러시아, 유럽 지역의 가뭄, 캐나다의 폭우 등 지구촌의 이상 기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그 곡물 가격의 급등, 비료 가격의 상승 이에 네. 맞물려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얼마에 사면 좋을런지 아시아텍 같은 종목 일단 곡물 가격 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약 2,940원 전일 그 종가하고 좀 비슷하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단기 고점인 3,6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지난번 그 차트를 보시면 7월 저점이 한 2,600원대, 그 다음에 5월 고점이 3,8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나왔던 그 공모 가격이 상당히 못 미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3,600원 선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매출이 4,100억,
영업이익이 81억, 수익률이 약 37억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233억입니다. 아시아텍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980억에 영업이익이 85억, 수익률이 68억인데 시가총액은 절반이 안 됩니다. 515억입니다. 물론 대동국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일단 실적이 이 회사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의 약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단순하게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일정이 하나 잡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지금 그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지금 독일의 이제 클라스사하고 함께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뭐 향후 이제 그 이벤트도 좀 이슈가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인도가 이제 그 농기계 시장 규모가 약 8조, 중국이 약 20조 원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텍 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해서 아시아텍 종목 얘기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종가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 공개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홈쇼핑과 휠라코리아, HCN 등 굵직굵직한 업체 30여 개가 연내 상장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원금을 거의 다 회수를 했습니다. 올 2분기 배당금만 해도 329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조 815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리비아와의 외교 마찰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리비아 정부의 10억 달러 상당의 공사 요구설이 떠돌고 있고요. 또한 중동 최대 수출 시장인 이란에 공사 대금을 묶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인데 연봉이 7,620만 원을 넘는다면 60에서 85제곱미터 시프트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백화점과 로드숍에서만 판매가 됐던 명품이 대중적 유통 채널이라 할 수 있는 할인점과 홈쇼핑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TV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다시 상승세에 보이면서 기업 공개 시장, IPO 쪽에도 좀 활력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홈쇼핑, 휠라코리아, HCN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지금 속속 연내 상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내 IPO를 하면서 상장하게 된 업체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한 30개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코스닥 시장 업체들,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한 3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다소 그 만도와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 좀 IPO 기업 공개 시장이 좀 다소 주춤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아무래도 이제 IPO를 준비하던 업체들이 대거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올 하반기 이후에 예비 심사 청구를 통과한 기업은 총 20곳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현대홈쇼핑과 휠라코리아 등 중견기업들이 연내 유가증권 시장 진입을 목표로 IPO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월 상장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휠라코리아 역시 이달 셋째 주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예. 현대백화점 계열 종합유선방송 지주사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HCN 역시 지난달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고요. 오는 25일에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연내 상장이 목표입니다. 현대홈쇼핑과 휠라코리아, HCN
랜딩은 연 매출액 규모가 200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고 또 우량 IPO주에 목마른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와이솔이나 KNN, 시젠, 다원시스, 포메탈 등 15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미 예비 심사 청구를 통과했고 연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 일정에 고비를 재고 있고요. 여기에 포스코건설이나 미래에셋생명, 롯데건설 등 대형 업체들도 또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가요.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금을 거의 대부분 지금 회수를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2조 1,5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 2조 1,000억 정도는 거의 다 다시 거두어 들인 상태라면서요. 네, 이미 뭐 투자 원금을 빼고도 남은 상황이죠. 예. 어제 외환은행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2, 4분기 순이익 2,100억여 원에 대한 주주 배당이 결의가 됐습니다. 예. 총 액수가 645억 원으로 주당 배당금이 100원인데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번 분기 배당으로 약 329억 원을 회수하게 됐는데요. 앞서 배당금을 살펴보니까 이미 누적 배당금이 8,888억 원에 달하고요.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하면서 받은 1조 1,927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조 815억 원을 회수한 겁니다. 네. 론스타 투자원금이 2조 1,548억 원 정도거든요. 네. 결국 지분을 일부 매각한 데다가 또 배당만으로 사실상 원금을 모두 다 뽑아낸 겁니다. 네. 당초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1,5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상반기에 챙길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좀 규모가 줄어들었죠. 네. 외환은행이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배당 규모가 축소가 된 건데요. 네. 게다가 뭐 이 이면에는 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올해 좀 연내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올해 내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있을 중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좀 큰 액수를 받으려고 좀 계속 추진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굳이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도 있는데 굳이 네.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면에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리비아 외교 마찰하고 미국과 EU에서 동시에 이란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우리 기업들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따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수출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주 거래 대상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짚어보죠. 네. 아무래도 뭐 리비아의 그런 뭐 외교 마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는 좀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뭐 이런 외교 소식통들의 얘기도 네. 있습니다만 또 계속 이제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게 리비아 정부가 10억 달러 상당의 공사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아무래도 좀 계속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의 자산 동결을 포함한 이란 제재 강화를 요청했죠. 그러면서 정부도 어제 관련 조치에 착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란과 리비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좀 좌불안석인데요. 네. 리비아의 우리 업체들이 나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건수를 보니까 총 51건입니다. 92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 활동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리비아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금 이제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각종 규제와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게 될 경우 사업 진척도가 또 지연될 수 있고 네. 또 신규 수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중동 최대 수출 시장인 이란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기 역시 우리 직간접 수출 규모를 보니까 지난해 60억 달러로 올해 상반기는 25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해 이란과의 교역 규모는 총 40억 달러로 최근 한 달 피해액이 약 3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이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유한기술 등 세계사로 이들 기업은 총 6건에 15억 달러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역시 앞으로의 수주권들에도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과 리비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수주 차질이 또한 우려가 돼 우리 건설업계가 좀 다시 시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리비아와의 외교 40년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양국이 서로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통합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요,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제한이 됩니다.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린다던가 혹은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 그 기준이 공개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항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60제곱미터 이하 시프트 중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에 공급되는 매입형의 경우에는 네. 세대주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내여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SH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즉 연봉 3,552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요. 3인 가구의 경우 4,668만 원, 4인은 5,076만 원, 5인 이상은 5,640만 원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5천만 원 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그리고 또 85제곱미터 초과는 180%가 적용이 되는데요. 150%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7,620만 원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시프트에 입주하려면 7,6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정안에서 또 시프트 입주 가격의 자산 기준도 적용이 됐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는 1억 2,60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이 되고 또 60제곱미터 초과 주택형은 2억 1,550만 원 이하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혜택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의 우선 공급 규모 기준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10%였는데 20%로 확대될 계획이고요. 네. 4자녀 이상 세대주에게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중에 10%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연봉이 한 7,600만 원 정도 이상 넘게 되면은 그런 고소득자는 중형 정도 평형대 시프트에는 입주를 못한다 이런 뉴스였고요. 자, 우리가 명품하면 사실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로드숍이라든가 백화점의 한 코너를 떠올리게 됩니다만 이미 일부 홈쇼핑 쪽에서는 명품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확대될 것이라. 하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제 오늘 저녁 먹거리 사러 갔다가 명품 가방을 할인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머지않아 열릴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박리담의 유통업체의 뭐 표본이죠. 홈쇼핑에 뭐 이제 명품들이 다 대거 등장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대형마트에까지 선보이게 됐으니까 좀 명품업체들이 콧대를 낮추기는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홈쇼핑을 좀 살펴보면요, 편성 횟수가 지난해 비해서 뭐 몇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총 5번의 명품 방송을 내보낸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5배 이상 늘린 총 28차례의 명품 방송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네. 상반기에 뭐 상당히 짭짤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발렌시아가 구찌 버버리백 등을 팔고 또 구찌, 디올, 아이그너, 페루시아 시계를 팔면서 5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상 밖의 호조를 보니까 CJ 오쇼핑이 이제 또 올 하반기 명품 방송을 18차례로 늘리고 페라가모와 프라다 같은 좀 새로운 브랜드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홈플러스에서 이제 명품을 판매하게 됐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명품 수입업체 오르루체 코리아와 손을 잡고 어제 서울 잠실점에 명품관을 개장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프라다와 샤넬, 구찌, 페라가모, 펜디, 크리스찬 디올, 버버리 등 17개 브랜드의 총 300여 종의 상품이 선보이는데요. 가격대가 좀 한 30% 일반 시중 백화점보다 30% 저렴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입니다. 가격대를 좀 비교해 보니까요. 백화점에서 460만 원대인 샤넬 빈티지 2.55백이 3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네. 명품관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명품 업체들이 몸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대중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다라는 측면에서 글쎄요, 명품 문턱이 더 낮아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만은 뭐 샤넬 2.55백이 460만 원이 380만 원으로 싸졌다고는 하나 뭐 차이가 한 120만 원 나누군요. 그래도 결국엔 여전히 비싼 항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과소비를 조금 더 부추길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자꾸 눈에 보이면 욕망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 정말 장 보러 갔다가 그냥 화장품 하나 사러 갔다가 그냥 명품을 보고서는 그냥 사게 된다면 사실 불필요한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유통업체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어차피 지금 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면서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
가격에 이렇게 명품을 선보이는 건 대중들을 위해서도 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어쨌거나 할인점에게까지 명품백이 전시가 된다면은 아내한테 시달릴 남편들이 조금 더 불쌍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인 이슈는요. 설경제TV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그 전일의 낙폭을 그 이상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었는데요. 지표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도 ISM 쪽에서 내놓은 것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개월째 50을 넘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었음이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는 것도 호재였습니다. 지표 덕분에 또 좀 더 밝아진 고용 전망 때문에 오른 뉴욕 증시,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어제 한번 쉬었으니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